한다고 해도 그것을 외부에 발송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 누님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관에서 정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와서는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진시황도 비슷한 저렇게 이제 건강을 챙겼는데 극비로 이제 불로초를 찾아가지고 서복이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어디까지 왔냐면 제주도까지 왔어요. 진시황군의 서복이 거기에 도착해서 서쪽으로 다시 돌아갔다 와서 서귀포예요. 지금은 전방폭포 앞에 가면 서복 박물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 오래 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진시황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알아요? 50. 우리가 지금 보면 김일성, 김정일 같은 경우는 신이었잖아요. 김일성은 죽었죠. 죽으면 그 연구도 그냥 둬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연구소 다닐 때 김일성이가 죽었어요. 정말 그때는 제가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거든요. 당장 추방될지도 모르고. 당시 그때 저희 연구소장 집에는 사람들이 막 창문에 유리까지 깰 정도로 됐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그때는 이제 저희 그 새벽 5시 모여서 나가요. 왜냐하면 옆에 동네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지나가다가 막 당할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늦게 다 퇴근할 때 그때 이제 만수에 올라갔다가 한참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이제 그렇게 아무리 또 집에 가고 했는데 진짜 고달팠어요. 그때는 어찌 보면 막 공포스러웠고 그랬습니다. 그때. 근데 중요한 건 이 인재들이 모여있는 새 기관의 서포트를 받았던 김일성, 김정일 모두 만수무강 가지 못했어요. 특히 이제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결국 죽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런 일화가 있었는데 2008년에 미국의 CIA랑 우리 한국의 이제 국정원이 북한이 프랑스에 보낸 이메일을 해킹을 해요. 근데 그 이메일에 뭐가 있었냐? 김정일의 CT가 있었어요. CT 자료. 그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 CT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김정일이 3년에서 5년 이내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예측했어요. 근데 실제로 김정일이 몇 년 뒤에 죽었습니까? 딱 3년 뒤에 죽었어요. 정확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앞서 서두에서 미국의 뭐 대형 보험사의 김정은 예측 수명 시뮬레이션 결과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북한에서 특히 적어도 지금 이 만수무강 연구소의 박사들은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아마 자기 목숨처럼 여길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얘기를 진전시켜보죠. 두 분은 이제 김씨 일가의 어떤 그 건강을 책임졌던 이제 연구원들로서 계셨었습니다. 근데 두 분이 보시기에 김정은에게 만약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면 어떤 형태로서, 어떤 병명으로서 생길 확률이 크다 예상해 보신다면? 우선 뭐 저희가 이제 이걸 좀 주목해야 돼요. 김일성은 어떻게 죽었냐? 또 김정일은 또 어떻게 죽었냐? 심장혈관 동맥경화. 왜냐하면 죽은 걸 보면 둘 다 그 병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답이 딱 나오는 게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그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심장혈관 질병인데 정확히는 심근경색. 김일성이가 죽고 나서 그때 저희가 그 연구소 안에서 이야기했던 소리가 부검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체를 또 이제 박제를 하다 보니까 근데 심장혈관 자체 벌써 혈전 와가지고 다 굳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뭐 확실한 게 분명 김정은도 아까 그 시뮬레이션처럼 죽는다 하면 바로 이제 20년도 죽는다 하면 바로 부검 속에는 다 굳어진 그 피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거 사람 듣는 얘기는 저렇게 근데 저는 또 그 희망으로 보입니다. 그게 왜냐면 북한 주민이 한 사람 죽어서 2,700명이 해방되잖아요. 700만. 아니 근데 진짜 그때는 갑자기 죽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하고 정상에다 이제 2주를 안겨놓고 그렇죠.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뉴스에서 많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 김정은도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이렇게 죽을 수가 있다는 거네요.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이제 가족 내력도 있고 둘 다 참 지대해졌잖아요. 김정은은 두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지금 상대적으로 아주 비대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측면으로 심장 질환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선배가 직접 김일성 죽은 다음에 부검을 청원사에서 그분이 들어갔댔어요. 그분이 들어갔다고 비밀이 말해줬는데 실질적으로 동맥경화증 자심실에서 나가는 핏줄에서 동맥에서 이제 거기 경화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봐서는 김정은도 분명히 그런 것 때문에 죽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김정은은 아직은 나이는 어리니까 지금 나이 때 핏줄이 경화돼서 죽을 정도는 아닐 수 있지만 실제 말해서 지금 심리적으로 아까 되게 불안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가 확인한 데 가면 심장 신경증을 앓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심장 신경증은 뭔가요?
용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 말하면 공황장애 비슷한 건데 우리 북한에서는 이제 화갑침이었다, 뭐 울화가, 네, 뭐, 네, 막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김정은은 조금 더 땡겨질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공황장애가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짭정은 씨 이거 사실입니까? 그래 원래 그 비행기는 무서워서 타지 못합니다. 공황장애는 있는데 공황장애는 뭐 그렇게 사실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김정일이 건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제 뇌졸중 걸린 다음에 그때 뉴스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칫솔질한다고 했던 거 있죠. 칫솔질한다고 했던 거 있죠. 그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북에 계셨어요? 아니, 그때 여기에 있었는데 그때 농촌진흥청 생명공학연구원에 있었어요. 저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나가서 확인해 본 다음에 칫솔질한다. 그때 일화가 좀 있었거든요. 뭔지 알아요. 아직도 우리 국정원에서는 어떻게 김정일이 칫솔질했는지를 확인했는지를 말 안 했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을 출입하는 기자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박사님 통해서 북한 내부에 있는 네. 후배들한테 그쵸. 확인을 해서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확인된 사실들이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다 김정은 최측근에 지금 있습니다. 네.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그 김일성이 그 신석증, 우리는 이제 신장 결석이라고 하잖아요. 콩팥에 그 돌이 생기는 거.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대요. 이제 1950년대 때부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당시 이제 그 중국의 중의사들을 데려와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련의 SOS를 쳤네. 그래서 이제 소련 의료진들이 왔는데 소련 의료진들이 직접 시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북한 의사들을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끔찍한 포인트가 뭐냐면 160명에 달하는 북한의 그 신장 결석 환자를 가지고 모르모또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김일성이 시술을 받았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신장 결석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이진 않지만 이거를 겪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태어나가지고 이런 통증은 처음이에요. 갑자기 그냥 하고 쓰러져요. 그리고 의미 있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1985년에 당시 평양 주재 소련 대사였던 슈크니코프가 소련 당국에 이제 불필요의 보고서를 넘겼는데 김일성뿐만 아니라 이 집안 사람들이 다 신장 결석을 가지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소련에 넘겨요. 그 말은 뭐냐면은 김정일, 김정은 또 신장 결석으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김일성이가 일반적으로 김정일에 비해서 짜증을 잘 안 부리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김일성은 짜증 부리는 게 딱 세 가지인데 하나 이제 그 혹 때문에 이따가 무슨 통증이 와. 그때 짜증 내고 그다음에 신석증 올 때는 어마어마한 짜증 내고 그다음에 낮잠을 자. 근데 낮잠 잘 때 누가 깨우면 자기 스스로 안 일어나고 깨우면 무슨 급한 업무 때문에 깨우잖아요. 그럴 때 짜증을 부리는. 그 세 가지 짜증 부린다고 그 측근 경호원이 제가 직접 말 들었던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냥 저희가 육안으로만 봐도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건 누구나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뭐 공황장애 또 성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병까지 있다고 하니까 만수무강연구소 과학자분들은 정말 불가능한 임무에 도전하고 계신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도대체 2,500명이 넘는 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 예? 그리고 그 아들까지 이 건강을 연구하고 만수무강을 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연구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이윤걸 박사님은 어떤 연구를 하셨습니까? 저는 북한에서 냉동생물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냉동생물학? 한국에서는 초저온 생물학이라고 그래요. 냉동인간 네, 냉동인간. 네, 얼었다. 그것도 뭐 일반 온도에 얼고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초저온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50도 미만을 초저온이라고 그래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액체 질소에 얼고는데 액체 질소에 생명물질을 얼었다가 여러 가지 가공을 해야지만 생명공학이라는 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냉동식물 한번 냉동시키는데 장수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거죠. 이제 실제로 그때 당시 불치병에 걸렸댔습니다. 이게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몇십 년 또는 100년 후에 300년 후에도 다시 깨어나서 살 수 있으면 그때 다시 살겠다는 거예요. 만수무강 연구소에서 그 세포 동결 통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김일성, 김정일까지 냉동시켜서 살릴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하기 위해서 사실 저는 스카우트입니다. 원래는 출신이 코에 나빠서 절대로 못 가는 건데 네. 냉동인간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은 심장이 딱 멈추잖아요. 그럼 30분 이내에 체온을 갖다 영하 3도까지 딱 끌어내립니다. 그 상태에서 피를 다 빼는 거예요. 피를 다 빼내고 피 대신에 이제 구덩이를 집어넣는 건 왜냐하면은 냉동시켰다가 다 하게 되면 이제 채소 같은 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세포가 다 파괴가 되거든요. 눌러줄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구동액을 집어넣어가지고 영하 79도까지, 그러니까 액체 질소 아래가 집어넣는다고 하거든요. 아우. 그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해독을 하는 건데 아까 같은 분이 역시 이게 서사 된다 하더라고. 뇌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딱 됐는데 내가 내 뇌가 아니야. 내가 아닌데.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본인이 당사자라면 어차피 난 죽어야 돼. 혹시 모르잖아. 이런 희망을 갖고 동면에 드는 게 그냥 죽는 것보다 훨씬 좀 덜 불안하지 않을까. 희망적이죠. 그럼 이제 90년대부터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은 89년부터 들어가서 91년에 성공해서 91년에 첫 논문이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논문도 쓰셨습니까? 그렇죠. 네, 논문도 제가 그 논문으로만 3편이 이미 그때 당시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는 각 분야마다 학회마다 잡지가 하나씩 있습니다. 네. 우리말하면 KCI급, KCI급 생물학 잡지에 제가 3편이 나갔고요. 어떤 관련돼 가지고 신생지 배자의 초급속 동결 보존에 대한 연구 1보, 2보, 3보로 이렇게 나왔고 한국 와서 보니까 북한 과학기술 네트워크라는 게 있었어요. 북한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모든 걸 이렇게 사이트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제 논문이 있더라고요. 여기 있네요. 근데 문제는 이 공학이라는 건 생명공학이라는 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근데 북한은 실험까지는 성공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용화해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는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후에 이 관련된 놈은 누구도 못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서치를 해보니까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제 사비를 되게 많이 들여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이윤걸 씨가 연구한 이 기술이 북한의 영생을 꿈꾸고 부활을 꿈꾸는 독재자들에게 상당히 관심이 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이제 알코 생명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재단에서는 150명의 이미 냉동인간을 지금 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600명 정도의 냉동인간들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나도 이거를 받아볼래요라고 줄 선 사람이 한 3,000명 정도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만약 김정은한테 이 기술을 어플라이 해가지고 냉동인간으로 보존이 됐어요. 근데 50년 후에 깨어났어요. 그러면 아마 국제재판소에서 갑시다. 그러고 재판 받아야 돼요, 정말. 주애가 네. 아빠 내가 듣기 들었어.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쉽지 않겠다. 그런 재판까지 생각을 하면은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렇게 흥미로운 일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목숨이 원조니까. 그리고 원래 범죄 이런 행각들도 15년 정도면 지워주지 않습니까? 당신은 안 돼요. 냉동과 더불어서 그렇죠. 공소시효가 정직. 원래 좀 공소시효가 그것도 얼어버리는 거죠. 같이 열리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윤걸 박사님이 그때 당시 그때 시대상에서 대단한 연구를 하신 거잖아요. 최연소 준 박사도 받고 이런 분이 탈북을 했으니 북한 이 김정일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했겠습니까? 어떤 영화의 명대사가 있잖아요. 내가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부숴버리겠어. 그래서 그때 당시 북한이 이런 마음으로 아마 이윤걸 박사님을 모함하는 영상을 우리 민족끼리 유튜브에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올려놓은 걸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나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선택. 원하는 호텔을 찾고 쉽게 예약하고 완벽한 여행을 시작하세요. 고학력 탈북자의 탈을 먹기다. 이윤걸의 행실이 얼마나 추악하고 노조되는지 우리는 남조선과 해외 동포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윤걸과 함께 생활한 사람들을 만나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취재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법인 교수 보시면 세계적으로 대학생활 생활해보면 이윤걸이 처음입니다. 맞습니다. 더 좋는 거죠. 근데 무슨 근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욕만 하는 거. 그런 거는 좀 늦게 먹는 거는 그래서 돈을 가지고 공부를 내수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하고 그런 거를 또 혹시 혼자식으로 생활하는
아이고 많이 나오죠. 아유, 한국에 있었으면 참 똑똑한 사람이다. 그때 일반생각 점수가 걔가 3점인가 맞았었겠나? 근데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이거 선생한테 가서 사와봐야 되겠다. 나보고 지금 나하고 단둘이 있는데 지금 나보고 치게 말하라 말이야. 3점 받았어. 사와봐야 되겠다. 제가 수석 진짜 했거든요. 윤거리는 완전 협자거든요. 우린 윤거리가 말하는 거 믿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적 생각하면 그러면 대학 동창생들이 주문하는 니은걸. 그것은 한마디로 기억하기조차 싫은 더정렁, 협작꿀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협작을 쳤냐고. 니은걸놈이 떠들어대고 있는 이른바 학위와 연구 실적에 대해 증인들의 말을 들어봅시다. 난 학위 발표했다는 소리 듣지도 못했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가가고 지그지 앉아서 공부한 적도 없고 실험한 적도 없는 아이가 어디 가서 뭘 해가지고 학위를 받는다 말이야. 우리 책에 실렸는데. 논문 나왔어. 생명력 잡지는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사를 가짜면서 공부를 하는데 뒤에는 저를 키워준 서국에다가 칼질을 하는 그런 욕조질을 하고 이거야. 이거리 너는 어디로 사람으로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라. 이것이 바로 이른바 고학력 탈북자라고 떠들어대며 천하의 온갖 못된 짓만 골라하며 돌아치는 인간충을 니은걸의 추악한 진면모입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감히 우리 공화국을 헐뜯어댄 인간 쓰레기들의 죄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죄값을 1100배로 기어이 받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이렇게 협작꾼일 줄 몰랐는데. 어쩌죠 지금 보니까. 아 근데 고학력이잖아요. 근데 고학력이야 왜 고학력을 붙여온 거야? 고학력 붙이래. 그럼 왜 그런 거야? 그럼 정치를 말 걸. 그럼 대학 졸업생이라고 그러지. 인정이네. 근데 아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세포생물학이면 얘네들은 생화학과가 있거든요. 그 두 개과가 있는데 그쪽 애들이고 이제 김찬희 같은 우리 후배고. 근데 문제는 우리 학부에 있는 애들은 한 명도 안 나오고. 우리 동네 아주머니한테까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진짜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인데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고. 문제는 제가 아까 3점 맞았다 그랬는데 그때 이런 것도 못 참으시지.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인데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고. 문제는 제가 아까 3점 맞았다 그랬는데 그때 이런 것도 못 참으시지. 왜냐면 성적은 절대. 북한은 10점 채점법입니다. 북한에서 이제理科대학 공부 강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의 대학원 강의입니다. 중점적으로 30분 동안 쫙 이번에 오늘 강의를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논의하고 그런 식으로 가고 마지막에 시험 칠 때 또한 시험 문제를 내는데 주관적으로 시험 내거든요. 근데 저는 가능성 있는 논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물론 배워준 게 아니었어요. 근데 재미있게 저 3점 예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맞았네. 맞았는데 들어보세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며칠 있다가 내가 말했던 논리대로 새로운 실험으로 논문이 발표됐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10점 받았어요. 생각보다 올라갔네. 그리고 자기가 배워주지 않은 대로 이 책에도 없는 거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정도 됐기 때문에 내가 저 분야를 처음으로 북한에서 처음으로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0점 받았어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며칠 있다가 내가 말했던 논리대로 새로운 실험으로 논문이 발표됐어.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며칠 있다가 내가 말했던 논리. 근데 재미있게 저 3점 예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맞았네. 맞았는데 들어보세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며칠 있다가 내가 말했던 논리대로 새로운 실험으로 논문이 발표됐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10점 받았어요. 생각보다 올라갔네. 그리고 자기가 배워주지 않은 대로 이 책에도 없는 걸 했는데 사실은 그런 정도 됐기 때문에 내가 저 분야를 처음으로 북한에서 처음으로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욕은 하고 싶고 마땅한 게 없으니까 3점 맞아서 안 앉아 있어서. 그러니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딱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비난을 하는데 근거가 없고 그냥 나쁜 사람이다만 계속 반복하지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를 못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 정도의 어떤 특별한 영상까지 만들어 주셨다고 하면 이윤걸
그 박사님께서는 하나의 훈장이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야. 북에서 나 남으로 왔더니 나를 위한 영상도 만들고. 아무나 안 만듭니다. 아무나 안 만드는 거. 아무나 안 만들어요. 맞습니다. 딱 보면 알잖아요. 그 연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어쩐지 몰라도 우리 서로 영상에 익숙한 사람들끼리 딱 보면 정말 연기하는 거고 나는 마지막에 그 아주머니 연기하는 게 진짜 가슴이 아파 막 처절하게 연기를 하잖아요. 국민반장 출신 같아요. 막 선동하고 막. 근데 내가 딱 봤을 때 저는 이제 영화 전공을 했잖아요. 그 뭐가 보이냐면 거기 지금 나온 사람들이 다 눈을 아래로 깔고 얘기를 해요. 맞아. 예리하시네.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똑바로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걸요. 자,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북한이 만수무강 연구소에 가지고 똑바로 못 쳐다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거기 지금 나온 사람들이 다 눈을 아래로 깔고 얘기를 해요. 맞아. 예리하시네.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똑바로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걸요. 눈을 아래로 깔고 얘기를 해요. 맞아. 예리하시네.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똑바로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걸요. 자,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북한이 만수무강 연구소에 대해서 숨기고 싶은 게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 건데, 그럼 저희들 호기심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김영수 박사님은 그럼 만수무강 연구소에서 어떤 연구를 하셨나요? 예, 우선 제 그 연구했던 그 연구실 명칭을 이제 이야기하면 아마 가름을 갈 건데 이게 생소하게 날 거예요 아마. 뭔데요? 식품 보약화실. 식품 보약. 식품 보약화. 야, 이름만 듣고 느낌이 오는데요. 식품 보약화라는 말은 하루 세끼 먹는, 그러니까 김 부자가 먹는 그 음식들, 그 식자재를 모두 보약화된 식자재. 그러니까 실례 들어서 뭐냐면 운공목장에 제가 계속 나가 있었는데 운공목장은 김일성, 김정일 그들이 먹는 그 가축들만 이제 키우는 농장이고 특수농장. 거기서 제가 그들한테 사람도 먹기 어려운 사폰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기토산 같은 거 이런 정말 귀하디 귀한 걸 짐승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 짐승의 우유나 고기나 그게 그대로 이제 성분들이 동화돼가지고 그런 것들이라도 계속 들어가서 오래 살게 한다는 거죠. 실례 들어서 또 야채 있지 않습니까? 야채들도 그 야채 속에 그 기능성 식품 아니면 건강식품의 약초들의 그 기본 성분들을 수출 분리해가지고 비료처럼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또 어떻게 되냐면 외국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은 또 그 외국에서 좋다는 건 다 들여보내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또 짐승한테 먹이고 야채를 그런 거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김 박사님이 하신 게 실제 뭐 지금 식품이나 아니면 농축산을 할 때 많이 응용이 돼서 쓰이긴 해요. 예를 들어 뭐 보리 먹인 돼지, 유황 먹인 오리, 녹차 먹인 돼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거라 굉장히 일리 있는 분야도 많은데 제가 들어본 것 중에서 좀 황당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단백질 사과. 단백질 사과? 이거 실제 북한에서 요 만수무강 연구소에서 일하시면 이 근무를 했었던 분이 탈북하셔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밝혔던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분의 얘기에 따르면 북한에서 단백질 사과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단백질이 어떻게 사과에 단백질이 들어가지 궁금하잖아요. 이분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겨울철에 사과나무를 그냥 두지 않고 사과나무 밑에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구, 누렁이, 개의 사체를 사과나무 밑에다가 묻어서 부식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사체가 부식되면서 그 안에서 뭐 김도 나고 열도 발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질소도 형성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봄이 돼서 사과나무 가지치기 할 때는 또 그 큰 개구리 있잖아요. 고단백 개구리를 또 한 망태기를 사과나무 밑에 또 묻어요. 이분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황구, 누렁이랑 고단백 개구리의 단백질 성분이 자연스럽게 흡수가 돼서 사과도 단백질 성분이 많은 단백질 사과가 되는 건 아니냐 고기 냄새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비과학적이죠. 왜냐면 단백질 비료를 준다고 해서 사과에 단백질이 들어간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 르네상스적인 거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닮음 이꼴 동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컨대 식물 모양을 식물 뿌리를 땄는데 그게 모양이 심장을 닮았다 심장에 좋은 양이고 간을 닮았다 간에 좋은 양이고 또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유사성이고 동일성이 증명이 되는 게 뱀을 먹으면 정력에 좋다라는 게 왜냐하면 뱀은 24시간 교미를 한대나 뭐 이래가지고 그걸 먹고 그런데 과학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뱀이 그렇대요?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건강식품 보약이니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은 그냥 과학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쓸데없다.
그러니까 무슨 영양소는 그냥 자연 상태 섭취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거북이 장수한다 그러니까 거북이를 먹으면 장수에 좋다라고 이런 식의 수준인 거예요. 사실 우리도 몇십 년 전까지 해구심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종민이 형 뱀 기록 적어놨는데 뱀수 이렇게 적어놨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단백질 사과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맞죠. 예, 진짜 들었어요. 북촌군의 함경남도에 북촌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북촌 사과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너무 맛있어서 이게 김 부장한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요게 무슨 아까처럼 이렇게 구루 옆에다 황구도 묻고 그리고 요게 또 설탕 있지 않습니까? 설탕도 한 50kg짜리 포대를 여기다 그렇게 묻는다고 해요. 그래야 이제 아주 그 맛있는 사과를 만들어낸다. 라는 건데 한마디로 이제 제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정성을 그만큼 드린다라는 표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도 알 거예요. 우리 한국 개랑 개구리 집어넣어봤자 아무 쓸데이 없다는 걸. 근데 그만큼 내가 당신이 위해서 정성을 드린다는 딸랑딸랑 아부라니까요. 과잉 충성이네. 그러니까 과학 근거가 전혀 없죠. 왜냐면 나온 거 성분을 분석해보면 바로 나오는데 근데 그걸 계속 유지한다는 거는 일종의 이제 저희가 이만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부야 아부. 아니 쇼맨십이다. 저희 누님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김 부자가 먹는 빵을 연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빵도 이제 소화가 잘 되자면 뭐 어느 혐오를 쓰고 또 어느 정도 발효를 해야 되며 또 어느 시간 정도로 이제 구워야 되는가 뭐 이런 데이터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연구를 하자니까 저희 누이가 어느 날 그 러시아 흑빵이라는 걸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빵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빵을 이제 올려 보내려고 이 시식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집에 먼저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이렇게 시식을 해보라고 지금 그렇게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맛봤는데 시끄럽더라고요, 빵이. 그래서 이거 시끄럽다고 얘기를 했더니 저희 누이가 이거 아무것도 뭐 멍청한 놈이라고 그렇게 좀 핀잔을 주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발효되고 막 이런 맛이. 예. 러시아 그 고문빵이라고 상당히 그 시큼한 맛이 굉장히 그 독특합니다. 홀콘 브로트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정제하지 않은 전체 통을 갈아가지고 하는 거고 이게 그 검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빵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독일 사람들도 그걸 많이 먹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을 때 좀 시큼하고. 예, 저도 여기 와서 한번 그 고문빵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러시아 흑빵 아니나 해서 한번 집어봤는데 오징어 오징어 먹물 치아바타. 맛있어요. 오징어 먹물 치아바타. 근데 이게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독이라는 건 그 성분의 문제 아니라 양의 문제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지금 그 북한의 김정은부터 그 윗대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 같은 문제가 뭐냐면 이게 너무 많이 과용한다는 것을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면 뭐 피부 좋아지는 빵, 먹어도 배가 안 부른 빵.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일들이냐고요. 아니 진짜로 근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감사를 받았어요. 감사라고 하면 뭐 큰 상이죠. 그것도 김정일 감사라고 하면 뭐 작지는 않습니다. 그거 했던 것이 제가 해적이란이라고 했습니다. 해적이란. 우선 이제 계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계란에서 중요한 거는 정말 영양가는 좋지만 콜레스테롤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네. 그걸 이제 적지 않은 게 목적이고 첫째로. 그러니까 둘째로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류라든가 그다음에 필수 미량원소들 그런 함량을 높이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연구했을 때 닭한테 해소를 먹여가지고 또 계란 자체가 완전히 질 좋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연구소에 있을 때 독일의 라이프치 대학교,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칼막스 대학교였어요. 칼막스 대학교 교수들이 왔는데 우리 지금 평남도에 있는 염전에서 지금 버리는 해소가 있는데 그걸 이 사람들이 톤당 3달러에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 그게 무슨 성분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러면 그걸 가지다가 한번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당한테 먹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래 제가 가지다가 우리 연구소에 검정 분석실이라고 있어요. 각종 이제 분석을 다 합니다. 이제 뭐 그거 다 검사해봐가지고 저희가 성분 보니까 너무도 좋은 거예요. 근데 단백질 그러니까 세포벽이 너무 두꺼우니까 사람은 소화를 못 시키는데 닭은 모래를 같이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먹이면 닭은 그래서 그래야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먹여봐야 되겠다 해서 운동목장 가서 제가 육직장, 가공직장에서 제가 이제 그걸 저한테 먹이기 시작했는데 5% 먹이고 10% 먹여서 그 데이터 딱 해가지고 마지막에 계란을 이제 우리가 분석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되니까 그 안에 이제 계란이 그 성분들이 그대로 이제 진짜죠. 엄청 좋아서 그 계란 자체가
그때 감사까지 받은 적이 있죠. 근데 실제로서 이렇게 짐승한테 좋은 걸 먹이면 확실하게 변화가 있습니다. 아니 말돼. 아니 김정일이는 이걸 먹고 반응이 어땠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올라갈 때 이제 그 올라가기 전에 또 이제 오감 분석이라는 거 합니다. 오감 분석은 저희 집 연구소 안에 오감 소원이 따로 있어요. 한 15명 정도 되거든요. 미상도. 예, 이 사람들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진짜 오감이 아주 예민한 사람들만 골라서 하는 건데 번호를 매겨 무식이라는 건 그냥 없이 5번, 7번 번호를 이상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오감 분석하는 소원들이 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는 것부터 해서 냄새부터 맛부터 쫄긴 맛부터 해서 다 보는 거죠. 마지막 데이터 나와가지고 평가했을 때 다른 것보다 좋아야만이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좋았지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때 김정일이가